저는 뭐 신영복 선생님 뵙기 전에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의 한 독자였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동아일보 기자를 몇 년 했었는데 그때 신영복 선생님을 좀 뵙고 싶어서 취재의 기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뵙고 그 인연이 닿아서 그 이후로도 뭐 신영복 선생님 관련된 책을 묻던가 하면 저보고 제 글도 하나 실자고 하고 뭐 하나 쓰라고도 하고 이렇게 와서 발표도 하라 그러기도 하고 그 인연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 발표할 글을 준비하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심포지움이라고는 하지만 학술대회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감옥으로부터의 사색하고 신영복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글을 길지 않게 썼습니다. 제목도 대강 머릿속에는 이제 써놓고 머릿속에서만 써놓고 이렇게 써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준비하신 돌베개 그 주관님한테서 메일이 왔어요. 이런 제목이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붙이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제목을 붙였습니다. 길지 않은 글이라서 그냥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2003년에 처음 배웠던 선생의 인상은 책을 읽으며 느꼈던 것보다 더 은은하면서도 진한 것이었고 그것은 아마도 감옥을 나오신 지 15년이 지났던 당시의 선생이 이미 감옥에서의 사색과 경험 너머에 계셨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책에 실린 편지는 선생이 투옥된 지 7년 뒤인 1975년 여름부터 쓰인 것이고 그 후 가석방되던 1988년까지 14년 동안의 기록입니다. 그것은 현실로부터 격리된 후 7년 이상 재구성된 기억을 가진 선생과 그곳에서 만난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만들어진 기록입니다. 선생은 바깥 세상에서 28년간 쌓인 자신의 기억을 가지고 감옥에서 다른 기억들을 만났습니다. 한 방에서 24시간을 몇 년씩이나 함께 마주해야 하는 만남인지라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과 다른 사람의 스치는 만남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하나의 정체성의 역사가 또 다른 정체성의 역사를 만나는 것이었고 그것은 낱낱이 풀어헤쳐지고 다시 조각조각 맞춰지는 인간들의 관계, 역사들의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타자와의 차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대에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켜켜이 쌓인 역사들을 읽어내며 함께 서로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선생은 늘 한 걸음 떨어져서 현실을 바라보고 생각했던 지식인의 추상성을 반성하고 현실의 땅에 부대끼며 만들어진 구체성을 배우려 하였습니다. 그것은 경험이라는 대지에 튼튼히 발 딛고 서 있는 그 생각의 확실함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확실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선생의 추상성을 배우려 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선생과 그분들은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설화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함께 살아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세상을 꿈꿨을 것입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내가 지금 만나고 스쳐가는 사람들이 현재의 나와 이해관계를 가진 순간의 사람들이 아니라 긴 역사에 의해 만들어지고 함께 서로의 역사와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그 역사들의 숨과 땀과 피와 기운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곳입니다. 그 땅과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선생의 감옥에서의 사색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켰고 그 생각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생각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을 바꿉니다. 생각은 바로 그 사람과 땅의 역사를 만들고 역사는 다시 생각을 만듭니다. 선생은 지식인으로서 자신의 창백한 지식을 스스로 성찰했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은 지식인이 자신의 한계를 생활 속에서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외침과 주장이 아니라 잔잔한 속삭임이었고 그 속삭임이 너무도 진솔했기에 지식인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감옥 밖으로 돌아와 대학 교수라는 한 지식인의 직업으로 살아가면서 선생은 지식인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의 오만함과 허구성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의식은 그가 살아온 그리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이고 감옥에서 돌아와 다시 대학에서 교수, 학생들과 어울리며 살아갈 때 이미 지식인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지식인이 창백한 지식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신이 처한 현실이 있게 마련이고 지식인도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그 환경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으며 부정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인이냐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삶 속에 그 시대가 얼마나 들어와 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식인이라면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과제와 맞닿아 있을 때, 그 사회의 기본적 모순의 한복판에 뿌리 내리고 있을 때 가장 정직한 지식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우리의 기본적 과제를 자본의 논리를 인간적 원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심부름 같은 삶 28년, 감옥에서의 삶 20년, 선생은 당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의 요구를 정직하게 받아들여 살아갈 것이라 다짐하며 감옥 이후의 삶 28년을 살다 떠나셨습니다. 선생은 우리에게 늘 자신을 이 시대 속의 내 모습을 돌아보는 거울을 주셨고 우리는 다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펼칩니다. 네. 제가 예전에 여기 나온 2003년에 신영복 선생님을 이제 처음 인터뷰하겠다고 무작정 찾아갔을 때 받은 인상을 신문에 조그만 아마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현대고전이라고 보고 현대고전을 소개하는 글에서 짤막하게 쓴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신영복 선생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거든요. 받으면서 그때 처음 만나서 성공회대 빈 강의실에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주시는 걸 같이 마시면서 얘기를 하면서 어디선가 짙은 이렇게 꽃향기가 나는 걸 느꼈었어요. 향기를 맡았고 그러면서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이 향기가 어디서 나는 거지? 그래서 한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도대체 처음 맡아보는 향기인데 그러면서 한참을 찾다가 보니까 창문이 열려 있고 거기 꽃나무가 있었고 그래서 저건가 보다 저기서 오나 보다. 근데 얘기를 또 한참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신영복 선생님한테서 나는 향기인가 보다 라고 하고 썼어요. 그랬더니 그 글을 본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신영복 선생님한테 난 처음 만날 때 느낌을 그렇게 향기로 멋있게 묘사할 수 있냐. 근데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걸 그냥 묘사한 게 아니라 저는 그 향기를 맡았어요. 맡았고 그거를 그냥 사실을 기술한 것 뿐이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향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88년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처음 이제 읽었었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인가, 대학원 1학년 때인가. 그런데 그리고 너무 감명을 받아서 몇 번을 읽고 이제 그러다가 1993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 주례 선생님으로 이렇게 몇 번을 말씀을 부탁을 드려서 주례를 서주신 인연이 있고요. 그 돌아가신 그 나서는 제가 좀 많이 찾아보지 못했는데 추모사를 또 어느 잡지에 쓴 적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학문적인 스승님도 계시지만 뭐 그런 분도 계시는 것이고 또 인생에서의 삶의 어떤
지침을 제시하는 선생님도 계신 건데 직접 제가 배우진 않았습니다만 이제 그런 저한테는 삶의 스승 같은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 저는 20분이라고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길게 썼는데요. 그래서 그냥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 그래서 그냥 발췌해가면서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에세이와 지성이라고 잡았고요. 제가 요새 관심사가 지성이기도 하고, 왜냐하면 한국 문학에서의 제가 공백이라고 부르는 게 지성의 문제라고 있기 때문에 또 문학의 한 부분이 에세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에세이와 지성의 관계를 이 감옥으로부터 사색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그래서 이 에세이에 대해서, 에세이는 한국 문학사에서 홀대받는 장르입니다. 그래서 읽을만한 에세이가 많지 않습니다. 신영목 선생님의 감옥으로부터 사색은 척박한 에세이 영토에서 우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 사회에서 좋은 에세이가 드문 이유를 길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자아의 내면과 경험이 직접적으로 표현되고 그에 걸맞은 지성과 자신만의 문체를 갖기 힘든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가 그 이유로 일차적으로 꼽힙니다. 에세이는 나의 내면이 존중받는 개인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집단주의 혹은 국가주의적 억압과 통제체제가 오랜 기간 존속해온 한국 사회에서 개인의 영혼과 운명을 다루는 에세이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럴 때 신변잡기, 음풍농월 혹은 가벼운 재담 이런 따위의 그런 것들이 산문들이 에세이로 자신을 치장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현대사의 국가주의적 통제체제를 상징하는 감옥에서 빚어낸 사색이 한국 현대사를 대표하는 에세이가 된 것은 그 점에서 일종의 역설입니다. 좋은 문학이 그렇듯이 에세이의 뿌리도 지성과 개념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삶이란 무엇이고 인간이란 무엇이며 운명이란 무엇인가를 묻는 수준에 에세이는 도달합니다. 그것은 추상적 문답이 아니라 삶, 인간, 운명에 대한 구체적 경험과 그에 대한 깊은 사유에서만 가능합니다. 사색은 그러한 예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에세이는 그런 체험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여기에서도 지성이 필요합니다. 에세이는 과거에 생생히 살아있었던 것을 단지 새롭게 다시 배열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에는 과장이나 자기 변명이 아닌 엄정한 성찰의 바탕을 둔 진실의 정신이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본질에 대한 표현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에세이는 그 말의 고유한 표현과 문체를 요구합니다. 그때 문체는 현란한 글 재주가 아니라 지성적 사유의 표현입니다. 지성의 출발은 성찰이고 자기응시입니다. 이런 것들이 빠질 때 에세이는 역겨운 자기자랑이나 감상주의에 물든 걸로 전락합니다. 비통하리만큼 엄정한 자기응시, 이것은 그대로 하나의 큼직한 양심인 바 에세이를 표방하는 많은 참여력들에게는 그러한 성찰이 빠져 있습니다. 일부의 오해와는 달리 에세이는 말랑말랑한 감성의 표현물이 아닙니다. 에세이는 지성과 사유와 성찰의 표현입니다. 다음 문단에서 에세이는 있어야 할 것, 그러나 지금 여기에 없는 것, 다시 말해 오래된 미래의 정신을 지닙니다. 선생의 글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글인 천구의 추억은 그런 동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 천구의 추억의 마지막 그 대목인데, 언젠가 먼 훗날 나는 서울옹으로 봄철에 외로운 산책을 하고 싶다. 밝은 진달래 한 송이 가슴에 붙이고 천천히 걸어갔다가 천천히 걸어오고 싶다는 구절에서 독자들이 느끼는 슬픔은 한 청년 장교의 삶에서 드러나는 우리 사회가 일그러뜨린 삶의 이면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동경하는지를 예증합니다. 좋은 에세이가 갖는 힘은 여기 있습니다. 그건 사유의 뿌리로서 이론에 기반을 두지만, 저는 이제 문해 이론, 비평 이론을 많이 가르치고 그런 글을 쓰는데, 그럴 때만 느끼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이론이라는 게 내 삶이나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라는 일종의 그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식의 이론의 추상성이 아니라 생활과 경험의 구체성에 근거합니다. 훌륭한 사상을 말하되 그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아카데미즘에서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징역이 아니면 얻기 어려운 냉정한 시각과 그 적나라한 인간학을 보여주는 사색은 이론적 글쓰기가 할 수 없는 에세이의 힘을 보여줍니다. 사색은 1969년 1월에 시작하여 88년 5월에 쓴 글로 끝납니다. 만 27세의 청년으로 들어가 47세의 중년으로 출소한 선생의 어떤 기록입니다. 20년의 감옥생활 동안 선생의 사유는 변하기도 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물론 제 해석입니다. 변하지 않은 것은 철저한 성찰과 냉철한 예지의 날입니다. 변한 것은 청년기의 조금은 추상적인 사유 방식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싹트고 뿌리내린 구체성의 경험과 사유로 나간 것입니다. 뒤로 갈수록 선생의 글이 좀 더 따스해지고 유연해진 이유는 온정주의나 감상주의 때문이 아닙니다. 선생에게 이성과 감성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마치 스피노자의 통찰을 연상시키는 구절에서 선생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대목을 제가 굉장히 이번에 다시 감명 깊게 읽어서 제가 좀 인용을 했습니다. 낮은 이성에는 낮은 감정이, 높은 이성에는 높은 감정이 관계되는 것입니다. 일견 이성에 의하여 감정이 급곡되고 있는 듯이 보이는 경우도 실은 이성으로서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의 높이에 상응하는 높은 감정에 의하여 낮은 단계의 감정이 극복되고 있을 따름입니다.
감정을 극복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는 역시 감정이라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뜻을 갖습니다. 사색은 20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높은 이성과 관계 맺는 높은 감정에서 우러나오는 감흥의 힘을 보여줍니다. 선생은 글만이 아니라 생활에서,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런 개인적인 어떤 선생과의 만남의 경험이 있습니다만 그런 높은 감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선생의 글쓰기에 고매한 이성의 글이라는 규정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선생은 고매함이 풍기는 독존의 글쓰기가 아니라 감옥과 저작거리의 삶과 소통할 수 있는 높은 감정의 글을 썼습니다. 결국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좀 넘어가서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다음 문단에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글을 쓰는 청년 신영복에 우선 동일시가 되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그때는 청년이었으니까. 지금은 그런 점도 있지만 청년 신영복의 엽서를 받은 부모의 시각에서 글을 보게 됩니다. 좋은 작품은 그 작품을 읽는 독자의 조건에 각기 다른 울림을 줍니다. 고전은 20대에게는 거기에 맞는, 40대에게는 또 그 나이에 맞는, 60대에게도 거기에 맞는 무언가를 매번 새롭게 던져줍니다. 대부분의 베스트셀러는 출간된 지 대개 1년이 지나면 잊힙니다.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울림을 주는 책은 좋은 책입니다. 30년이 지나도 그 울림을 간직하는 책은 고전이라 불릴만 합니다. 선생의 책은 고전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사색이 나왔을 때 제가 그리고 아마도 많은 독자들이 받은 충격의 이유는 뭐니 해도 이런 글쓰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낯선 충격이었습니다. 그 글쓰기의 독자는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정신의 힘이 주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이 책이 그 당시에 사람들 던지는 충격은 이게 감히 그런 식의 글이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 조건 내에서 정신이 어떤 걸 보여줄 수 있는가를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상상할 수 없는 일종의 충격이죠. 감옥은 고립된 공간입니다. 그 고립은 강요된 고독을 낳습니다. 고립된 공간은 그 제한성 때문에 더 깊이 파고들고 숙고하는 공부를 낳습니다. 생각을 높이려 함은 사침하여야 살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깊이 숙고해야 삿되거나 치우치지 않은 사유를 하게 됩니다. 이런 깊은 사유가 점점 드문 세상이 되어가기에 사색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좋은 에세이는 생활의 작은 대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좋은 에세이는 좋은 시가 그렇듯이 독자에게 그동안 익숙했기에 지나쳤던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앞서 언급했던 낯설게 하기의 효과입니다. 그러나 감옥처럼 생활의 제약이 심한 곳에서는 그러한 대상들의 무심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제가 여기 이제 왜 것입니다라고 쓴 거에서 줄을 달았는데 제가 감옥 생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건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팍팍한 생활의 날 것이 그대로 들어가는 조건과 섬세한 감각과 사유는 언뜻 양립하기 힘듭니다. 그러므로 선생의 이 책에서 보이는 세밀한 관찰과 사색의 모습들은 경이로운 바가 있습니다. 선생의 예민한 관찰은 언제나 내재적입니다. 관찰하는 쪽의 시각이 아니라 먼저 관찰되는 대상의 시각에서 내재적으로 그 대상의 의미를 사유하려 합니다. 그런 드물고 드물로서 앞으로도 그 생명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앞에 두 선생님과 달리 그 신영복 선생님과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고요. 아마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분야와 또 제 전공 때문에 아마 불려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한국 문화사와 문학사를 강의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독서 문화사에 관심이 많아서 어떤 책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읽혀 나가는지 또 이제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맥락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주로 공부를 해왔습니다. 이 감옥의 사색은 뒤에 나오겠지만 그 1988년에 발간되고 30년이 지났는데 제가 돌베개 편집부에 여쭤본 결과 20년간 그러니까 첫 10년 동안 88년에서 10년 동안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고요. 출판사가 변해서 이후에 20년간은 약 35만 권 정도가 나가서 읽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짐작컨대 한 50만 권 정도가 한 30년 동안 읽혔다고 할 수 있고 지금도 많이 읽히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문화사에서 이런 책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양서라고 말할 수 있는 책, 뭐 고등학교 참고서가 아닌 책, 동화책이 아닌 책 가운데에서 어른들이 다 큰 어른들이 높은 지성과 그 세계에 대한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많이 보는 책들, 오래 보는 책들 많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저한테는 중요한 연구 대상일 수 있는 그런 책이고, 이제 그런 책이 읽히는 이유는 아마 이제 텍스트 안에도 이제 이유가 있고, 아까 선생님들 말씀해 주신 그런 이유들이겠죠. 근데 안에도 이유가 있고, 바깥에도 이유가 있는데, 바깥은 바로 이제 독자들. 30년간이면, 제가 처음 책이 나왔을 때,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요. 30년이 지나서 이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30년간 독자들도 많이 변하고
또 새로운 신규 독자들도 늘어나고 하는 게 가능해야지 근데 그런 세월이 만들어질 건데요. 근데 과연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가 제 관심사입니다. 그런 점을 이야기를 일정하게 해 보았습니다. 저는 가급적 좀 제 글이 길어서 가급적 읽지 않고 이제 이 중간중간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제일 첫 부분에서는 옥중문학의 계보와 한국 문학 문화라는 제목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정치적 풍파가 언제나 심했던 이 한국에서는 옥중문학, 옥중기, 옥중회고록, 옥중서한집 같은 게 상당히 많이 나왔고 또 읽혔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최순실 씨도 감옥에서 자기 회고록을 집필하고 있다 이런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러니까 옥중이라는 것이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자유와 교통이 없는 대신에 생각하고 뭔가 쓰고 돌아보고 하는 시간을 얻게 만드는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를 다 조사해 보지는 못했지만 그 두드러진 그걸 좀 보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그러니까 소위 양심수, 정치범이라는 분들이 그 옥중문학을 많이 쓰게끔 돼 있고 또 그런 문학 작품들을 우리가 많이 읽어왔다는 거죠. 근데 그랬을 때 과연 감옥 밖에 있는 우리들은 그분들을 감옥에 보내놓고 난 뒤에 감옥에 보낼 때는 뭐 이렇게 별로 이렇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감옥에 있는 분들이 쓴 거는 이렇게 열심히 읽고 그랬는가 이런 게 좀 궁금해졌고요. 그렇다면 일종의 어떤 죄책감이나 부채의식 같은 것도 아마 작동을 했을 가능성 같은 게 클 것 같고, 또 그렇다면 과연 감옥록태 사색, 사실은 이 위에 좀 약간 강조가 되어 있지만 그 신영복 선생님이 연루된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사건은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고 무시무시한 사건이었고 그 사건의 주동자들은 목숨을 잃었죠. 여러 사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인데 그런 무시무시한 사건에 더군다나 신영복 선생님은 육군 교도소에 처음 들어갔잖아요. 그만큼 군 장교로서 들어갔기 때문에 더욱더 위험한 사건이고 위험한 인물처럼 보였던 게 사실이겠죠. 근데 그랬던 이 분이 쓴 책을 우리가 어떻게 읽었는가 이런 점이 저한테는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렇게 오래 읽힌 책은 그 책이 갖고 있는 가치를 보여줄 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책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왔는지 어떤 점을 우리 사회가 그런 책을 요청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동시대적인 과제가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다시 감옥 사색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놀라고 재밌었던 게 이 책에는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감옥의 그 70년대 감옥의 그 엄혹한 그리고 폭력적인 그런 이야기가 한 번도 없거나 또는 아마 쓰지 못했겠죠. 그래서 저는 사색의 한쪽 면은 감옥 사색 실제로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에 한쪽 면은 감춰두거나 눌러두고 다른 한쪽 면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가족의 관계, 성장, 성찰 뭐 이런 모티프가 담긴 순한 산물들인데 보통 사람은 경험하기 힘든 무기징역을 사는 좌익수이지만 그의 글은 오히려 더 일상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차분하게 정제된 감정과 생각을 다루는데 이런 양면적인 것이 사색의 글쓰기의 매력이자 또 오래 읽힌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옥중사한집인데도 특이하게 이번에 읽으면 다시 한 번 더 특이하게 느꼈던 건데 이 사색의 편지들의 청자가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중에는 어떤 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나 동생과 이렇게 장문의 글로 학문적인 막 지적인 대화를 막 하기도 하고 또 한국 남자 사람들 가운데에서 거의 형수 개수라는 분들과 살갑고도 지적인 대화를 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형수님 있지만 한 번도 그런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형수님, 개수님들도 이런 소위 도련님한테 이런 편지를 받아본 분들이 얼마나 계실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독자들의 생각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하고 30년을 건너온 이 성찰의 양식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의 독자들은 아마 그런 걸 느꼈었겠죠. 그리고 초판 서문에 평화신문 편집자 선생님이 써놓은 것처럼 이 책을 보고 정말 눈물을 흘렸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런 메시지를 썼을까라고 그 고통을 느끼는 그런 것이 최초였고 책의 단행본으로 나왔을 때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아우라와 이 책이 갖고 있는 특이한 문체와
독특한 그 깊은 성찰성이 갖고 있는 그런 미묘한 모순 같은 것이 또 독자들한테 많이 읽히게 만든 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30년이 지났다고 할 때 또 어떤 젊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고 있다 할 때 과연 그런 감동, 그런 최초의 어떤 충격 같은 것이 그대로 유지되지는 않겠죠. 뭔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갔을 텐데 그게 뭔지를 저는 약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 세 가지 알라딘에 올라 있는 세 가지 그 인터넷 서점 알라딘에 올라 있는 독자들의 글을 세 가지를 뽑아봤는데요. 무작위로 이렇게 세 개를 뽑았는데 다 2000년대 초반에 쓴 글입니다. 32페이지고 1번인데 1번, 2번, 3번인데요. 1번이 제일 재밌습니다. 1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헤어진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녀가 오빠 얼굴이 참 좋아 보이네요. 안정돼 보이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보니까 감옥의 사색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는 결론이 나왔대요. 그래서 너무 의외고 너무 재미있어서 이걸 인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너무나 진실된 글이고 마치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글이었다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데 재밌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아르바이트하는 다른 친구가 자기한테 이 책을 권했고 뭐 어땠다는 생각도 들고 자기는 통일혁명당 사건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런 사건에 나왔던 그런 알레르기를 일으켰던 그런 단어들이 오히려 신선하지 않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어떤 수녀님이 자기한테 이 책을 권해서 읽게 됐다고 말했는데 이 책은 자기는 늘 읽으면서 성경책처럼 마치 내용에 대해서 묵상하고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다 흥미롭고 또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반응들이 아닌가고 생각할 수 있고 아마도 굉장히 평범한 분들이 쓴 독후감이겠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 뭐 가족에 대한 생각, 관계에 대한 생각, 그리고 깊은 성찰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88년에나 2000년대 초에나 흐르고 있는 어떤 독자들의 감동의 요소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종교적이라면 할 만큼 성찰적이고 또 묵상과 깨달음을 자극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대의 배경이나 뭐 관계없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힘이겠죠. 그래서 2018년에 블로그라든지 또 몇 가지 반응도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어떤 여성 블로그가 쓴 글에 보니까 이번 추석 지나고 난 뒤의 이야기인데 추석 지나고 나니까 며느리들이 모여가지고 자기 막 가족 이야기를 막 하고 시댁 허물 보기도 하고 칭찬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쓴 좋은 시어머님 다들 아시죠? 이 글이 생각났다면서 그 글을 이렇게 인용을 딱 이렇게 해놓은 걸로 자기 감상 따로 붙이지 않고 좋은 시어머님 이래야 한다 이런 걸로 이렇게 딱 끝내놓고 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이런 점도 참 재밌었는데요. 고부 갈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이렇게 해놓은 거죠. 마지막으로는 아까 선생님 발표에 나오지만 30년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기도 하고 중요한 사실인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분노의 시대, 혐오의 시대라 일컬어지는 이런 시점에서 이 책이 하고 있는 이야기, 심각하고 계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도 언제나 낮고 조용하고 또 언제나 성찰적이고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책들이 이런 분노와 혐오의 시대에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게 앞으로 30년 더 갈 수 있는가 이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목소리의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한데 저는 이에 대한 답이 우리가 신영복 선생님의 길을 빌어서 세상과 나 자신을 좀 낮게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면 분명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감옥으로서 사색 30년을 기념하는 심포지움. 이건 아마도 뭐 이렇게 지금 에세이집 한 권에 대해서 이렇게 그 3년 이 됐다고 해서 기념 심포지움을 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 별로 없었죠. 굉장히 전 기쁘고 좀 감회가 크고 의의가 있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감옥으로서 사색뿐만 아니라 마지막 저술인 담론까지 신영복 선생님의 그 어떤 이 글쓰기 또는 어떤 지적 여정이 감옥에서부터의 지적 여정이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의 발제를 굉장히 참 깊이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했는데 공자님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엔 분명히 공자님 말씀 측면이 있지만, 그렇게 읽으면 신용수 선생님이 굉장히 섭섭해 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검열의 수산이긴 한데, 그냥 감시자의 검열 때문에 어조를 낮춰서 그냥 강제된 어떤 낮은 언어가 아니라 한편으로 자기 검열도 있다는 거죠. 그 자기 검열은 단지 내가 뭐 이렇게 무슨 혁명, 무슨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해서 하는 자기 검열이 아니라 이분이 감옥에서 얻은 가장 값진 경험 중에 하나가 원색적인 그리고 노골적인 그리고 그냥 프로파간다 또는 정치선전 또는 뭐 어떤 정치적 글쓰기 이런 것들로는 이 냉전 문화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서는 진정한 혁명적인 이야기, 사상 이런 것들은 전달될 수 없다. 그는 나오는 순간 한편으로는 탄압받고 한편으로는 기피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모든 혁명운동 또는 한국 사회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운동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이 아마 이분이 경험했던 가장 큰 어떤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교훈 때문에 다시는 통역당 조직원으로서의 글쓰기 이런 건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만약 안 그랬다면 이분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 또 뭐 민주화된 국면에서 뭐 경제학자고 원래 정치 경제학자가 이제 막스 경제학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정치평론이나 경제평론 쓰시고 조금 더 뭐 사회과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정치판에 가셔서 뭐 기웃거린다든지 아니 뭐 그 정도 경력이면 지금 어디 뭐 국회의원 한 자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실 분인데 안 그러고 계속해서 낮은 어조로 정말 낮은 어조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가셨다는 거죠. 그것은 검열의 그러니까 외부로서의 검열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 검열이 있었다는 거죠. 그 검열은 뭐냐면 더 이상 큰 목소리를 말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아마 그 천정환 선생은 그분이 의문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의 글쓰기를 했을까? 또 왜 이런 글쓰기가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을까 하는 문제였을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국 좌파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금지된 것이고, 그렇지만 동시에 그 금지된 것은 또 그 좌파들이 생각하기에 사실은 우리 시대 모든 사람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완전히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선언적으로 프로파간다로 해버리면 그거는 여러 가지 장애에 부딪힙니다. 문화적 장애, 정서적 장애, 정치적 장애, 뭐 사법적 장애 부딪힙니다. 그러니까는 한번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큰소리 쳐보고 그냥 감옥 가서 죽거나 20년 썩고 나오는 식의 역사가 반복됐던 거거든요. 근데 신용 스님은 그걸 하지 않은 거죠. 대신에 굉장히 우회적으로 극복하는 굉장히 힘들지만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낮은 목소리로 차분차분하게 이야기하는 작업으로 그 작업자로 자기를 스스로 호명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훨씬 더 쉽게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선전 문구로 할 수 있는 또는 뭐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부 일상의 언어로 낮은 목소리로 삶의 이야기로 치환시키고 또 좀 더 붙이면 이제 동양고전에 기대기도 해서 아주 그 멀고 기나긴 우회 작업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강의 담론 가는 그 코스를 보면 그런 코스가 나온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뭐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라는 또는 뭐 존재론적 세계관에서 관계론적 세계관으로라든지 뭐 화동의 세계라든지 이것을 따지고 보면 전부 혁명사상입니다. 혁명사상인데 읽는 사람은 이거 정치적 혁명
뭐 문구를 하나도 안 보이죠. 그냥 멍하니 참 좋다, 참 좋다 그러고 자기도 모르게 감염이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신용 선생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실은 여기 신용 선생님 글을 즐겨 읽고 정말 성서처럼 이렇게 묵상하면서 읽고 하는 분들은 전부 다 잠재적인 혁명가들입니다. 네. 저는 그게 좋은 현상을 생각합니다. 세상 바꾸고 삶을 바꿔야 되는 건데 이렇게 조용히 차분하게 알게 모르게 천천히 마치 넓은 그 수조에다 잉크방울 하나 떨어뜨린 것처럼 이렇게 천천히 이런 작업을 한 사람은 신용 스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신용 스님이 가진 크신 부분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뭐 제가 딴 글에 썼는데 어디 썼더라? 하여튼 뭐 저는 김수영과 전태일 그다음에 신영복 세 사람을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사상가라고 봅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지어낸 사람의 사상은 저는 믿지 않습니다. 신용 스님은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고난을 통해서 사유와 삶을 일치시키는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이제 오래 사랑받은 책이고 언제 읽어도 이제 아름다운 글인데 저는 글쓰기의 관점에서 이 아름다운 문체의 힘이 어디서 올까를 이제 중점적으로 봤어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잘 읽히는 글과 안 읽히는 글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 글은 굉장히 잘 읽히는 글에 속하죠. 그 문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정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예요. 문체는 리듬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이제 버지니아 울프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니체도 문체는 리듬이다. 그래서 니체는 나의 목표는 시적인 것에 가까이 다가가되 시를 넘어서지 않는 산문을 쓰고 싶다. 그래서 그 경계는 이제 운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식만 있으면 그건 딱딱한 지성의 문체고 리듬, 운율이 가미되면 그것은 의지의 문체가 된다 했을 때 신영복 선생님의 문체는 저는 지성의 문체보다는 의지의 문체에 가깝다. 니체의 기준으로 봤을 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문체는 인격이다. 이제 자아가 훌륭하면 좋은 글이 나온다. 왜냐하면 글이라는 거는 내 몸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격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문체는 단어라는 옷을 입은 인격이다. 또는 발화 속에 구현된 인품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근본적인 것에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라 인품이 중요하다라고 말한 사람은 이제 영국의 시인이고 언어학자인 루카스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제가 두고 봤을 때 신영복 선생님의 글쓰기의 힘은 끊임없는 자기 이제 연마가 있을 텐데요. 그건 기본 저력이고 최우선은 그 글쓰기의 절실함이 어디서 왔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을 어쩌다 한 번은 쓸 수 있는데 또 1년 정도는 쓸 수 있지만 이렇게 긴 세월 글을 쓸 수 있다라는 것은 내적인 동력이 있어야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절실함은 그럼 어디서 왔느냐 했을 때 신영복 선생님이 쓰신 글에 보면 이제 무기징역을 시작할 때 나는 백지 상태였다. 근데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살던 삶의 세계와 완전히 다른 낯선 세계에 던져지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 안에 올라오는 상념을 그냥 흘려보내기 너무 아까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재밌는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같이 이제 편지 쓰는 시간에 옆 사람은 되게 빨리 쓰고 펜을 놓았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뭐라고 썼나 봤더니 형님 돈. 그래서 나처럼 긴 편지를 쓴 사람은 없습니다. 열심히 썼던 이유는 언젠가는 그 상념들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기 보존의 욕구 같은 것이 이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잃어버린 세월을 다시 불러오고 싶은 마음에 썼다. 그래서 신영복 선생님이 저는 문체를 크게 세 가지로 봤는데요. 이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겸손의 문체. 감옥을 실패자들의 군서지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실패자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또 나에게는 학교고 대학이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서 아까 하루하루가 충격의 연속이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충격이었냐면 이제 뭐 여기서 예를 드는데 노인 목수가 이제 들어왔는데
사색에도 나오죠. 이제 집을 그리는데 보통 우린 지붕부터 그리잖아요. 근데 이 목수는 주춧돌부터 그리더라. 그래서 몸을 쓴 사람과 이상과 관념으로 이론을 배운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있다. 그래서 그 탁월한 어떤 언어 감각 같은 것들을 많이 배운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만기 출소하는 어떤 사람들을 이제 부러워하는데 감옥 안에서 그냥 어떻게 말하냐면은 상투적으로 내일이면 여자 끼고 자겠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은 치마 걸린 방에서 자겠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놀라세요. 삶의 채취가 배어 있는 그 정서, 그런 언어가 갖는 힘. 그래서 이제 예술과 지식인이 갖고 있는 위선이나 허위가 없이 그 직진하는 언어가 갖는 그 힘에 대해서 굉장히 감복하시고 나도 그렇게 쓰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겸손의 문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옳다는 생각을 되게 버리게 되죠. 보통 지식인이나 내가 뭘 알게 되면 내가 아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너도 좀 알았으면 해서 지식인 특유의 계몽의 문체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은 나 자신의 생각은 옳지 않다. 그리고 수많은 삶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승인하고 존중하는 정서를 갖게 되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감옥에서의 왕따를 벗어난다. 그렇게 담론에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이렇게 배우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김수영도 독서에 대해서 독서는 삶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신영복 선생님도 독서와 독서로 이어지는 것은 땅을 잃고 공중으로 부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나는 감옥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했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겠다. 그래서 하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 대단히 완고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하거나 주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을 갖고 글을 쓰기 때문에 그 겸손의 문체가 완성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아까 그 문체, 그 신영복 특유의 의지의 문체가 나오게 된 건 전 태고의 힘이라고 보거든요. 그 담론이라는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글을 어떻게 썼는지 비법이 공개가 되는데요. 이번 달에 쓸 글을 한 달 내내 생각합니다. 메모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머릿속에 적기 시작합니다. 교정까지 끝내고 완벽하게 암기한 상태에서 씁니다. 그때는 기억력이 좋았고 머릿속이 백지이기도 했습니다. 문장은 물론 교정까지 마치고 쓴 글이었습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검열은 검열관과 교도 당국으로 대표되는 국가 권력에게 나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그 자존심이기도 했다. 그래서 힘들다 괴롭다는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단어 하나 고르는데도 세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글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퇴고거든요. 소리내서 계속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글쓰기를 구상할 단계에서도 어떤 주제를 크게 생각하면 글쓰기에 접근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글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문장가라고 할 수 있는 황현산 선생님께서도 글쓰기 지침을 이제 말씀하실 때 1번으로 꼽은 게 글을 쓸 때는 어떤 내용을 쓴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떤 문장을 쓴다고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생각이 이제 가지런히 이 문장이 어떤 팩트를 담고 있는지 알면서 이렇게 문장을 이어나갈 수 있다 했는데 신영복 선생님도 글을 그렇게 쓰셨어요. 그렇지만 문장이 단문은 아니고 저는 그냥 간결한 만연책 이렇게 제가 봤는데 2문장 정도의 내외인데 굉장히 문장이 정돈되어 있죠. 그리고 문장마다 팩트 함량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허투루 들어간 문장이 하나도 없어서 어떤 문장 하나 빼면 글의 구조가 약간 무너지는 정도로 되게 완벽하게 구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계속 퇴고를 하신 거죠. 머릿속으로 쓰면서. 네, 저는 이렇게 문체를 좀 분석해 가면서 읽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돌베개 출판사에서 그 올해 감옥의 몽상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제 생각에는 글에서 제안이 왔을 때
뭔가 거절을 하기 약간 곤란한 상황이어서 왔습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제가 약간 재소자 티오, 전과자 티오로 좀 온 것도 있는 것 같고, 또 약간 젊은 사람 티오로 온 것 같고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그 책에 사실은 그 맨 마지막에 그 신영복 선생님의 책에 대한 글을 한 편 실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왜 신영복 선생은 왜 개수와 형수한테 그렇게 많은 편지를 썼는가, 여기에 대해 이제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제 제가 제 책에 글을 썼는데, 그리고 뭐 어쩌다 보니까 좀 젊은 사람들 한 20대 또래 공부하는 연구자들 앞에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할 기회가 한 두어 차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건 뭐냐면은 그 두 자리 모두 그 신영복 선생님 누군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였어요. 진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이게 뭐 토론문도 미리 이렇게 좀 받아보고 선생님 책도 읽어보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조금은 약간 이해가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실은 저도 2000년대 초반에 대학을 다녔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영복 선생님의 글보다는 오히려 뭐 미셸 푸코의 감시와 처벌 이런 책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익숙하고 가까이 있는 책이었어요. 근데 제가 뜻하지 않게, 아니 반쯤은 뜻해서 이렇게 2010년도에 이제 감옥을 가게 됐는데요. 뭔가 이게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너무 필요한데 그 미셸 푸코의 책을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조금 실용적인 목적, 실용서적인 목적을 위해서 그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그 20대 후반에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토론문을 보면서, 그리고 약간 신영복 선생님이 이전에 이제 언론 같은 데 다뤄지는 걸 보면서 약간 신영복 선생님 업법을 빌자면 신영복 선생님 관계론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신영복 선생님 다뤄지는 방식이 그 어느 때보다 실체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저한테는 오히려 이 관계라는 것이 뭐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다 신영복 선생님 하신 말씀이죠. 일종의 생선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더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이게 고전이고 여기가 새로 읽는다잖아요. 그런 시도들이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천전 선생님이 앞에 분들이 잘 정리해 주셨지만, 뭐 통역당이라든지 어떤 민주화 시대 어목함, 그 세대의 어떤 걸로서 읽는 세대도 아닌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랄까 인생문 뭐랄까 이렇게 읽으려고 신영복 읽는 그런 세대도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제 뜻하지 않게 감옥 갔다 오면서 신영복 선생님 읽게 되었고, 그 되게 많이 엄청 열심히 뜻하지 않게 거의 학습과 암기 수준으로 열심히 읽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 새로 나온 판을 또 읽었거든요. 또 읽으니까 그냥 좀 그냥 여러 가지가 보이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20년에 걸친 텍스트이고 이 수신자가 다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질성이 큰 텍스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근데 이게 잘 독해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좀 이제 안타까운 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감옥에 대한 텍스트다 보니까 그게 약간 힘든 면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뭔가 연구자나 공부하는 분들이 좀 파헤쳐서 여러 가지 해석이나 시도들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이 텍스트의 어떤 수명을 더 길게 보는 그런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수신자를 중심으로 이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텍스트를 썼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앞서서 이제 선생님들 말씀 들으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드러나긴 하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김영찬 선생님은 타자의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오길령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성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시는데, 사실 이게 되게 다른 용어잖아요. 이 타자, 예를 들면 타자성의 자유를 노출시킨다 할 때와 성찰을 한다 할 때는 일단 지향이 다르죠. 성찰은 계속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차이가 있고, 또 예를 들면 그 오길령 선생 같은 경우는 이건 내재성의 텍스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아까 천정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수상록 같은 인생론 같은 텍스트다 이런 얘기들 말씀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있고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쭉 보면서 보니까 처음에는 이 신영복 선생님 같은 경우에 약간 근대화론자의 면모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고하는 도식이. 근데 이 뒤에 갈수록 이게 이제 동양 사상이라든지 이런 독서들을 하면서 약간 문명 비판적인 이런 성격들이 드러나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뭔가 자기 사고를 전개하시거나 할 때 보면은 여전히 어떤 변증법적 사고, 어떤 지향과 종합 이런 용어들을 사용해서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했냐면은 아까 이제 검열 얘기도 하셨지만 한편으로 검열이 이 사람이 자기 언어를 상실하게 만든 면이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이 검열이 한편으로는 새로운 언어를 뭔가 탐색하게끔 했던 면모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들이 뭔가 이렇게 흩뿌려져 있는 그런 텍스트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선생님이 이 책을 가장 좋아하는데 오히려 뒤에 가면은 이것들이 약간 정돈이 된다고 할까요? 정돈이 되는 느낌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 감옥으로 사실 계속 읽히고 뭔가 더 계속 어떤 방식으로 관계 속에 생성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은 이런 면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영부자들이 잘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게 좌장이군요. 예. 네. 뭐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에세이집 한 권, 에세이집이라고 감옥으로부터 사색을 에세이집이라고 불러야 될지는 좀 뭐 의문입니다. 하여튼 그 서한집 이렇게 서한 넓게 보면 에세이집이지만 아까 그 현정원 선생님께서 뭐 말씀하셨듯이 서한이 갖는 그 일종의 2인칭 그다음에 뭐 그 옥중서한이라는 것들이 갖는 그 어떤 강제된 어떤 검열에 강제된 부분 또 성찰적인 뭐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하면 뭐 에세이의 한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좀 특이합니다. 근데 이런 저서를 이렇게 섭렵했다고 해서 뭐 출판사 특별히 뭐 이벤트에 무슨 이벤트의 의미도 있겠지만 뭐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거 아니라면 뭐 이런 작업을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얼마 전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국에서 뭐 사상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제 기준으로는 뭐 김수영과 전태일과 신영복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신영복 선생의 좀 남긴 여러 가지 글들 뭐 그중엔 좀 더 대중적으로 아주 이렇게 말랑말랑한 글도 있고 조금 더 어려운 글도 있고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는 뭐 강화된 것이건 아니면 자발적인 것이건 그 검열 또는 자기 통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마치 무슨 된장이나 뭐 이런 뭐 젓갈에서 담글 때 막 돌멩이 커다란 거 눌렀듯이 그런 오랫동안 눌려서 거기서 이제 발효된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시작이 바로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고 생각하고 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 싹 틔운 여러 가지 생각들 굉장히 지금 은유 선생님이 말했듯이 복잡합니다. 또 현민 선생님이 말했죠. 굉장히 뭐 어떤 수신자도 그렇고 뭐 이 기간도 길고 해가지고 20년 전에 처음 감옥 들어갔을 때 신영복과 망판의 신영복은 다른 사람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게 섞여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충분히 좀 더 되씹고 뭐 연구자들이 할 일이기도 하겠지만 하여튼 연구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성사를 검토하고 또 사상사를 검토하는 입장에서는 꼭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될 그리고 좀 더 이렇게 깊이 다시 되씹어봐야 될 그런 굉장히 풍부한 텍스트입니다. 이런 텍스트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다시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 제 측에도 이제 돌보기 측에도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뭐 여기 나오신 분들 이미 발을 들여놨으니까 조금 더 하신 김에 좀 더 해가지고 좀 더 많은 감옥으로부터 사색에 대한 좀 더 진전된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항문화사 또는 한국극락사 또 나아서 사상사 전체를 좀 이렇게 진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해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시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그냥 다 나름의 자기 방송 읽은 감옥 사색이 있었을 텐데 이걸 좀 더 이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폭넓게 읽으시고 좀 더 다시 한번 좀 음미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것으로 이렇다면 뭐 여기 나와 있는 발표자들과 토론자들은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